네, 울랄라랩의 IoT 혁신 쇼 마이웰 구축기 세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AWS에서 솔루션즈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이효성입니다. 오늘 세션에서는 AWS와 울랄라랩이 디지털 오일 필드, 줄여서 DOF라고 하는데요. DOF IoT 서비스를 어떻게 사스화했는지 그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스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멀티 테넌트 사스 아키텍처에 대해 말씀드리고요. AWS 프로페셔널 서비스 팀에서 울랄라랩의 비즈니스적인 조직 변화를 어떻게 도움드렸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울랄라랩의 강학주 대표님께서 DOF 사스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울랄라랩은 사스 서비스 구축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AWS와 울랄라랩은 사스 아키텍처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물론 울랄라가 가지고 있는 IoT 솔루션들 중에 많은 부분들을 AWS IoT 코어 서비스로 전환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울랄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부분은 결국 멀티 테넌트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IoT보다는 이 내용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네, 테넌트에 대한 사전 정의입니다. 초기에는 단순히 리소스를 공유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테넌트가 그 이후에는 서로의 데이터를 분리하고 격리하여 보안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여기서 분리, 격리, 그리고 보안 유지가 왜 중요할까요?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보았습니다. 여기 물이 공급되는 커다란 수조가 있습니다. 이 수조에서는 나만의 물고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고객에게도 이 수조를 공유하는 서비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세입자가 5명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세입자는 이 물고기를 키우는 사람이죠. 물고기는 세입자가 아니라. 그래서 세입자 1의 물고기, 세입자 2의 물고기, 이렇게 세입자가 5세입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물고기가 어떤 주인, 어떤 세입자의 물고기인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물고기가 다 똑같이 생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물고기 주변에, 세입자 물고기 주변에 그물을 쳐서 각각의 세입자를 구분하였습니다. 이제 어느 물고기가 누구의 물고기인지 좀 더 명확해졌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이 건물에 들어간다면 다른 세입자의 물고기에도 접근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어느 누군가가 다른 세입자의 물고기를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여 감시 카메라를 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감시 카메라 같은 보안 시스템이 있어도 내부 직원이 실수로 다른 테넌트의, 다른 세입자의 물고기를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침입해서 모든 세입자의 물고기를 다 꺼내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입자 그물 주변에 물리적인 노란색 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출입문을 달아서 인증된 사용자만 드나들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하나의 공간이 해킹 등의 사고로 뚫린다고 하더라도 다른 물고기들은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물고기를 키우고 싶은 새로운 고객들이 오면은 빈 공간에 새로운 그물을 할당해주고 또 그 세입자의
여러 출입 가능한 정보들을 등록해주고 하는 온보딩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그물을 설치해주는 온보딩 서비스죠. 여기에 더해 IoT를 이용해서 온도나 수질 상태를 분석해서 세입자에게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죠. 이를 기반으로 고객들에게 여러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IT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물이 가득 담겨 있는 수조가 있는데요. 이 수조는 아마존 RDS와 같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겠죠. 여기 물은 테이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물고기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 고객의 데이터가 하나의 테이블, 즉 여러 고객의 물고기가 하나의 테이블 안에 있으니 우리가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격리하고 분리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 데이터의 유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SQL 인젝션 같은 가장 흔한 공격에서 하나의 테이블에 동일한 고객의 데이터가 있다면 모두 유출되는 사고를 피할 수 없겠죠. 그물로 둘러싸인 벽은 스키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벽에 출입하는 관리 시스템은 AWS 코그니토와 같은 인증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테넌트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온도라든지 아니면 수질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은 AWS IoT 코어 같은 시스템으로 그런 서비스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시와 같은 모니터링은 AWS 클라우드 와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테넌트의 개념을 공유, 격리, 데이터 분리 이런 것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고기 서비스에서 수조를 공유하고 물고기를 격리하고 CCTV를 달고 벽을 만들어 보안을 유지했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격리와 분리가 왜 중요한지 이해하시게 됐습니다. 네, 사스에서의 테넌트 격리 모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테넌트 격리 모델은 사일로 모델과 풀 모델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크게 나누게 됩니다. 사일로는 여러 개의 테넌트가 전용의 자원을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사일로의 그 대표적인 장점은 노이즈 네이버 문제가 최소화된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어느 하나의 테넌트의 장애가 확대되는 것을 쉽게 막을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비용 산정이 쉽다는 장점도 있고요. 하지만 단독 환경을 사용하다 보니까 비용이나 시간, 인력 증가의 단점들도 존재합니다. 다음은 공유 풀 모델입니다. 여러 테넌트가 하나의 자원을 공유해서 사용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 테넌트가 하나의 컴퓨팅 자원을 사용하고 하나의 RDS 테이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풀 모델은 자원을 공유하기 때문에 비용이나 관리 효율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지만 노이즈 네이버 문제나 장애가 전파되는 문제들을 막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자원을 공유하기 때문에 특정 컴플라이언스 요건을 하나의 테넌트에만 적용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일로는 결국에 하나의 테넌트가 하나의 전용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풀 모델은 하나의 RDBMS에 하나의 테이블을 놔두고 이 안에 단순히 테넌트 아이디만 둬서 여러 데이터를 하나의 테이블에서 공유하는 모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앞서 물고기 모델처럼 데이터가 유출될 위험이 크겠죠. 그리고 브릿지 모델은 하나의 DBMS를 사용하지만 그 안에서 스키마라는 구조로 데이터를 분리하는 구조입니다. 네, 이런 구성들을 하이브리드로 사용하면
과금과 같은 내용들은 전용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상품 정보 같은 공개되어 있는 정보들은 풀 모델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모델들을 복합적으로 구성할 수도 있겠죠. 네, 우리가 지금까지 SaaS에서 데이터의 격리와 분리가 왜 중요한지 이야기해봤습니다. 이것들은 실제 서비스에서는 애플리케이션 플레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단독으로 공급되는 서비스는 사일로 모델이고요. 자기 단독으로 사용하면 사일로 모델이고요. 하나의 물 안에서 여러 물고기를 키우는 경우에는 풀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물 공급원은 하나로 하고 여러 개의 수조를 사용한다면 하이브리드 모델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런 서비스들을 컨트롤 플레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새로운 세입자를 받는 온보딩이나 출입 관리, 그리고 물고기에 대한 분석이나 모니터링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SaaS 전환에는 지금 말씀드린 기술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SaaS 비즈니스 전환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어서 AWS 인게이지먼트 스페셜리스트이신 이혜원님께서 울랄라랩의 SaaS 전환을 위한 어떤 도움을 드렸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WS 프로페셔널 서비스 팀의 인게이지먼트 스페셜리스트 이혜원입니다. 앞서 효성님 발표로 SaaS의 기본 구조에 대한 이해를 잘 가지셨으리라 생각됩니다. SaaS 전환은 앞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앱 플레인, 컨트롤 플레인과 같은 기술적인 요소 외에도 비즈니스에 걸쳐 전반적인 변환이 함께 병행되어야 하는데요. 그럼 이제부터 울랄라랩이 SaaS 전환을 하시기 위해 AWS와 함께 어떻게 협업하셨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전문으로 하는 F5 네트워크 CEO 프랑스와는 SaaS의 전환이 고객의 페르소나의 재정의, 그리고 리소스 투자 방식에서의 변화, 또 조직의 재검토와 같이 현재 상황을 완전히 뒤흔드는 일이라고 표현할 만큼 비즈니스 전반에서 SaaS를 위한 재검토와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완전한 비즈니스에서의 SaaS 전환은 장표에서처럼 전략적 계획, 제품 개발, 판매와 마케팅, 그리고 운영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전환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데요. 전략적 계획 측면에서는 SaaS에 대한 비즈니스 케이스를 구축하시고 이를 위한 계획 하에 SaaS 고객을 위해서 SaaS 프로바이더로 조직이 전환되어야 합니다. 제품 개발 측면에서는요, 앞선 제품에 대한 로드맵 위에 SaaS 기술의 모범 사례를 도입하시고 민첩하고 빠른 개발, 혁신, 그리고 짧은 배포 사이클 타임을 가져가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야 합니다. 판매와 마케팅 측면에서는요, 가치 중심의 접근, 그리고 고객 성공에 대한 투자와 같이 판매와 마케팅 전략 면에서도 조직 차원에서 고려가 되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운영 측면에서는 최적화를 위한 지속적인 피드백 루프를 형성하시고 백엔드 시스템 최적화와 서비스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반적인 전환에 앞서 울랄라랩은 어떤 상황이셨을까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울랄라랩은 미국의 디지털 오일필드라고 하는 새로운 시장, 새로운 고객에게 본인들이 가지고 계시는 특화된 서비스로 신규 시장과 신규 고객을 획득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셨는데요. 다만 당시 울랄라랩이 이런 목표를 가는 데 있어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고객 온보딩을 지원하실 때 매뉴얼로 지원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인 매뉴얼 온보딩과 어떤 고객에게 얼만큼을 청구할 건지에 대한 빌링 기준의 부재, 그리고 이슈가 났을 때 이슈 대응할 수 있는 인력과 프로세스가 부재하고
운영 측면에서는 배포하실 때 매뉴얼 배포로 인한 무조건적으로 발생하는 다운타임으로 인하여 굉장히 낮은 취약성과 배포의 그런 보안성도 안 좋게 가지고 계셨습니다. 또 사스를 진행하셔야 되는데 사스 전환에 앞서서 사스에 대한 것뿐 아니라 AWS 솔루션에 대한 경험 또한 내부적으로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셨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AWS 팀은 울랄라랩의 사스 전환까지의 갭을 메꿔드리기 위해 업계 모범에 따른 MVS, Minimal Viable Service라고 하는 사스의 최소 실행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해드리고 현재 매뉴얼로 배포하고 계시는 부분을 CI/CD 자동화로 배포 구축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이후에도 고객에게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과 운영을 하실 수 있는 울랄라랩의 기술 인력 내재화를 저희가 드리는 것을 이 세 가지 목표로 인게이지먼트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사스의 핵심 중 하나는 어떤 고객이 어떻게 구매해서 언제 어떤 서비스를 쓰고 그리고 그걸 또 어떻게 빠르게 활용할 것인가인데요. 때문에 고객이 뭘 필요로 하고 뭘 가장 원하는지를 아는 마켓 그리고 비즈니스 애질리티가 중요하고 어떤 제품을 제공할 거야 라는 제품 중심적인 사고와 제품 중심적인 조직이 함께 되어야 됩니다. 때문에 프로스페셔널 서비스 팀은 인게이지먼트 팀 초반에 울랄라랩 내부에 보시는 것처럼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팀이라고 하는 제품 책임자를 중심으로 원팀의 제품 중심 기반의 스크럼 팀을 조직하게 되었고요. 이를 통해 앞단에서 제품 책임자가 울랄라랩이 지향하는 가장 가치 있는 우선순위 높은 피처들을 개발팀, 즉 딜리버리 팀에게 전달하게 되고 딜리버리 팀은 2주 단위의 반복적인 개발 주기 안에서 이미 선별된 가치가 가장 높은 피처들을 중심으로 제품을 구축해 나가고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게 되었습니다. 작년 9월에 이게 진행되었던 프로젝트였는데요. 작년 9월에 약 6개월간 진행이 되면서 초반에 보시는 것처럼 사스에 대한 진단과 고객 상황에 대한 정의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울랄라랩의 최종 목표를 위한 로드맵을 그리게 되고 이를 2주 단위라고 하는 스프린트를 통해 반복 개발 주기로 저희가 사스 MVS를 개선해 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AWS 혼자 한 게 아니고요. 울랄라랩 개발자들과 저희가 제품 중심의 하나의 팀이 되었기 때문에 2주마다 울랄라랩 개발자분들은 계속해서 레슨런을 얻게 되셨고 그걸 또 재적용하시면서 실제 핸즈온 경험을 통해 암묵 지식을 쌓아 궁극적으로는 본인들의 기술 역량 내재화까지 이루게 되셨습니다. 인게이지먼트 전반에서 사스 비즈니스를 위한 마인드셋과 조직 세팅을 저희가 초반에 해드렸고 실제 AWS와 함께 애자일 개발 방법론이라고 하는 그 반복 개발 주기 안에서 직접 개발을 해보시면서 개발 능력을 향상시키고 내재화뿐만 아니라 제품도 개발하시게 되었고요. 그 과정을 통해선 궁극적으로 앞서서 효성님께서 설명 주셨던 멀티 테넌트를 관리할 수 있는 사스 관리자 포탈 그리고 사스 가입 포탈 구축 울랄라랩 특화 솔루션인 IoT와 사스가 결부된 엔드투엔드 MVS 플랫폼까지 구축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프로젝트 이후 울랄라랩은 사스 전환을 위한 그 비즈니스 전반에 다 필요한 것들이 전환 준비가 되었을까요? 사스를 위한 서비스 중심의 조직을 저희가 구축해 드렸고 사스 컨트롤 플레인이라고 하는 MVS, 사스를 할 때에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꼭 최소 실행으로 해야 돼 라고 하는 그 서비스 기능들인 컨트롤 플레인 구축 또한 완료가 되었고요. 기존 매뉴얼 배포와 다르게 CI/CD 배포 파이프라인과 전략 또한 저희가 제공을 드렸습니다. 또 울랄라랩은 IoT라고 하는 본인들의 굉장히 강한 솔루션이 있으셨는데요. 그 IoT와 사스가 같이 갔을 때 엔드투엔드로 데이터의 파이프라인과 전체의 큰 아키텍처를 어떻게 꾸려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저희가 전체 엔드투엔드 아키텍처를 제공해드리면서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저희랑 같이 진행을 했던 울랄라랩의 직원들 외에도 울랄라랩 다른 내부 직원들에게까지 애자일의 긍정적인 조직 문화가 확산되면서 긍정적인 조직 문화에도 저희가 조금 기여할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기간 동안 2주 단위로 계속해서 개발을 반복하고 레슨런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울랄라랩 자체적으로 SaaS와 AWS 솔루션에 대한 역량 내재화까지 저희가 가져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SaaS 비즈니스 전환을 위해 울랄라랩 기반이 마련된 거야? 라고 한다면은 SaaS를 하시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해야 돼 라고 하는 기반이 충분히 마련이 되었다라고 저희와 함께한 인게이지먼트 결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보다 이어 구체적인 여정과 결과 그리고 사례에 대한 소개를 저희 울랄라랩의 강학주 대표님의 목소리로 직접 조금 더 생생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울랄라랩의 강학주입니다. 오늘 첫날에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됐군요. 이 마지막 시간이 항상 부담스럽더라고요. 이게 지루하게 이야기하면 지루해 하실 거고 또 너무 가볍게 이야기하면 내 시간이 아깝다 이런 생각을 하시죠. 일단 저희 회사를 가볍게 좀 소개해드리고 시간을 좀 알차게 쓸 수 있도록 뒷부분에 좀 더 강하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울랄라랩에 대한 회사 소개를 잠깐 드린다 그러면 저희 울랄라랩은 산업에 있는 다양한 문제점과 페인 포인트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기반으로 이 해결을 해나가는 솔루션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제조업과 지금 오늘 말씀드릴 DOF에 대한 산업들을 더 중심 있게 하고 있는 회사이죠. 울랄라랩은 상상합니다. 산업 현장의 기술 혁신을, ESG 경영의 가치 실현을, 더 나은 미래 속 우리 모두의 성장을, 그리고 울랄라랩은 상상 그 이상을 이루어갑니다. 끊임없이 연구하고 한계를 뛰어넘어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곳, 울랄라랩. 정말로 상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AWS에게 러브콜을 하게 된 겁니다. 물론 저희가 잘한다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못하는 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같이 하자, 그리고 좀 도와달라, 내 생각 외로 도움을 많이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거고요. 제가 발표한 내용은 총 4개의 섹션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저희 자랑질입니다. 그리고 2번, 3번, 4번이 이제 오늘 이야기 드릴 제일 중심적인 내용이고요. 조금 더 지루하더라도 저희 회사 소개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비즈니스는 이렇습니다. 산업 현장에 있는 많은 데이터들을 모아서 분석하고 거기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자. 이게 저희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근데 실제 산업에 필요한 솔루션들 보면 현장에 다양한 솔루션들이 접근돼야 되고, 근데 문제는 이 다양한 솔루션들이 제대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있는 또 다양한 많은 장치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루트로 DB를 사일로하게 따로따로 이렇게 구축을 하죠. 실제 이 과정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시스템 통합까지 문제점이 생기는 거고요. 하나하나의 탤런트들이, 하나하나의 일들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문제를 저희는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현장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한쪽에 잘 모아서 이 데이터를 표준화시키고 정형화시켜서 이 필요한 솔루션한테 제공할 수 있다면, 그러면 수평적 확대뿐만 아니라 수직적 확대까지, 그리고 다른 솔루션을 도입을 할 때의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사용하는 AI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데 훨씬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나간 거고요. 저희가 바로 이 가운데 있는 솔루션을 개발을 한 것이 바로 윈팩토리라는 솔루션입니다. 저희는 가운데서 데이터들을 잘 모아서 잘 분석을 해서 한쪽에 빅데이터로 잘 구성을 해놓는 거죠. 그러려면 당연히 산업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도 잘 받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제공할 수 있는 각종 인터페이스를 개발해야 되는 일이 저희가 해왔던 일이고, 그게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을 저희는 4개의 솔루션으로 만든 거고요. 그 중에 하나가 IoT 솔루션, 그 다음에 데이터 처리를 위한 스나이퍼, 데이터 분석과 AI를 제공하는 위믹스,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적용하는 쇼마이 시리즈가 그겁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산업의 다양한 페인 포인트와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만 저희가 멈춰 있는 게 아니었고요. 이런 다양한 솔루션들을 실제 현장에 열심히 적용시키기 위한 노력도 했는데요. 예를 들면 뭐 고속철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도 해봤고요. 와인 창고에 와인 저장소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려는 노력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석유 유전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열심히 해왔죠.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이 석유 유전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미국의 DOF에 처음 미국 시장에 텍사스에 진출한 거는 2020년도입니다. 벌써 3년 전의 이야기인데 여기에 왜 이곳에 가게 됐고 이곳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소개를 또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미국 텍사스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이제 많은 분들이 미국의 대표적인 사막지대 그리고 산악지대 이런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미국 특수의 소들이 있죠. 버팔로 같은. 그래서 바베큐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 소를 기르기 위한 카보이들. 머릿속에 텍사스 그러면 장고가 생각나실 건데 이런 거 말고도 텍사스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석유 매장량, 석유 채굴량, 수출국 그러면 당연히 사우디아라비아, 중동을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석유를 생산하고 수출하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저희가 이 지역에 이제 유전 관리 솔루션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시작을 한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미국 하면 유전, 기름을 아끼기 위해서 기름을 안 캔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기는 셰일 유전이라고 해서 약간 조금 다른, 중동과 다른 유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전이 미국 내에 몇 개가 있냐면요, 7개 대표적인 지역에 117만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첫 번째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로 텍사스라는 곳입니다. 텍사스는 퍼미안 지대라고 합니다. 미국 전체 나머지 6개 지역의 기름보다 무려 60% 정도를 더 생산하는 굉장히 많은 기름을 생산하는 것이죠. 그리고 얘네들이 하루에 얼마 정도의 기름을 채굴 하냐면요, 하나로 약 6조 정도를 채굴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걸 단 25만 개의 유전을 가지고 이렇게 채굴을 하고 있는 지역이죠. 여러분들이 유전하면 이런 그림이 생각날 겁니다. 화학 단지 같은 멋있는. 근데 텍사스 유전은 사막에 동그랗게 떨어져 있는 이런 형태로 그림에서 영화에서 보기는 했는데 정말 사막에 홀로 동그랗게 있는 데가 무려 80%에 이릅니다. 이 말은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생산량이나 그리고 그 기계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체크해야 되는 일원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지금 여기 보여지는 영상이 어떤 영상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아마 눈치채셨을 건데 지금 이분은 유전을 관리하는 범퍼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은 이 유전이 하루에 생산되고 있는 석유, 기름과 그리고 기름을 채취하면 물이 같이 지하수가 딸려오니까 물의 양을 측정하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이분이 스마트폰, 태블릿을 항상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생산량을 측정을 했죠, 줄자로. 이걸 어떻게 보고를 할까요? 종이에다가 적어서 우체통에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이걸 걷어들여서 엑셀에 자료를 입력하죠. 와, 아무리 미국 같은 최첨단 국가가 실제 여기에도 게이지가 있습니다. 어떤 게이지? 아날로그 게이지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희가 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개념을 좀 잡으실 수 있겠죠? 그러면 저기에서 저 생산량을 자동으로 측정해 준다면, 유전이 섰는지 안 섰는지를 자동으로 측정을 해 준다면, 이게 저희가 진출했던 주요 요건이었고 주요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이게 시작이 돼서 지금 현재 3년이 지났고요. 그동안 저희는 유전에 관리하는 데 필요로 하는 유의미한 데이터를 1억 4천만 건 이상의 데이터를 모았고요. 그 뒤로 지금 현재로는 19개 유전이 저희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고
올해 연말까지 300개 유전이 저희 솔루션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멋있어 보이는데 이 멋있어 보이는 제 소개 속에 어떤 고민들이 있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고민을 해결하려고 AWS하고 손을 잡은 거였죠. 제일 첫 번째 고민은 당연히 미국의 규제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IRA라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게 있죠. 여기에 중요한 섹션 중에 하나가 에너지 섹션이 있습니다. 바로 그 규제에도 들어가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어려움은 이겁니다. 우리 땅이 아니라 미국이라서, 그리고 미국에 갔더니 유전들마다 원하는 요구사항이 워낙에 많아서, 그래서 이 서비스를 워낙에 많은 서비스들을 만들어야 돼서, 근데 더 큰 문제는 이걸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느냐. 미국에 저희 개발팀을 보내놓고 상주시키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 문제점이 나온 것들을 AWS하고 풀어나가자라고 이제 제안을 한 겁니다. 같이 손을 잡은 거죠. 우리가 AWS 하면 클라우드 인프라를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거는 기본인데 AWS의 프로그램 안에 이런 비즈니스를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결하는 팀들이 있고 그 팀들과의 협업을 시작을 한 겁니다. 저희의 제일 큰 고민은 아까 처음에 앞 세션, 두 세션에서 말씀드렸던 SaaS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저희는 SaaS는 사일로 방식의 SaaS로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객별로 자원이 다 분리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고객별로 이 자원이 분리되어 있다는 말은 고객별로 서비스를 매번 만들어야 된다는 단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온전한 SaaS 방식으로, 공동 자원을 이용하는 SaaS 방식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아젠다와 기능적 아젠다들이 당연히 있었고요. 비즈니스 아젠다라 그러면 저희는 거기 가서 서비스 잘 제공하고 돈 많이 받고 돈 많이 벌고 하는 방법론에 대한 그 과정에 대한 고민들인 거죠. 그러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비즈니스는 돈이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잘 걷어들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고객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까요?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받는데 안전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라는 아젠다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아젠다를 이루기 위해서 당연히 서비스에 대한 품질, 그리고 모니터링, 관리에 대한 문제들을 당연히 고민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기능적 6가지 문제가 바로 오늘 이 시간에 드려야 되는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까 비즈니스적인 관점, 아젠다의 관점을 해결해야 될 이유가 뭐였냐면 석유 DOF 시장에서의 서플라이 체인이 워낙에 복잡하게 엮여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의 유전의 이해관계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저, 그러니까 지금 오늘 AWS식의 단어로 말하면 탤런트가 너무 많이 존재하다라는 거죠. 이 말은 개발과 저희 사이로 방식으로 했다 그러면 사용자마다 서비스마다 개발과 이게 저희가 미국의 DOF에 들어가는데 가장 큰 진입장벽이었고요.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거를 공통의 자원으로 공통으로 이용을 하자. 오늘 아까 첫 섹션에서 말씀을 드렸던 멀티 테넌시, 이 멀티 테넌시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멀티 테넌시는 왜 하냐? 다양한 고객에게 수많은 요구사항과 수많은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도 용이하고 운영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돈을 잘 벌기 위해서, 고객에게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세부적인 기능들이 사용자를 관리하기 위한 서비스와 기능들과 그 다음에 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기능들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게 아까 펑션 기능에서 6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개념은 멀티 테넌시라는 개념입니다. 멀티 테넌시 아키텍처, 이 개념은 뭐냐면 하나의 자원, 단일의 자원을 여러 고객에게 또는 여러 서비스를 위해서 적절하게 분배하고 적절하게 회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고객의 자원도 보호를 해주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운영과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룰이라고 하시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 고객을 적절하게 분배를 하고 격리를 시켰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고객이 우리 자원을 얼마큼 쓰는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휴대폰 데이터 요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휴대폰을 쓰고 있는데 한정된 데이터 양이 있어요. 그러면 한 달 동안 내가 얼마큼 쓰고 있는지를 언제든지 알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시스템에서 그거를 자동으로 측정하고 관리해 주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스케일링 기능이고 자동화됐다 그래서 오토 스케일링이라는 기능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오토 스케일링은 고객과 또는 서비스들을 위해서 분배되었거나 또는 배정되어 있던 자원들을 적절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양은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 여기에서 사용해야 될 측정 범위는 전체 자원을 의미합니다. 네트워크 당연히 필요하죠. DBA 양 당연히 필요할 겁니다. 심지어는 CPU, 램 등등등 저 전체적인 자원들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이걸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오토스케일링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로는 자원을 분배를 했는데 이 자원을 내가 다시 회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고객이 생겨날 때마다 아까 어항 속에 수조를 새로 놓는다라고 했죠. 그 수조를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고객들은 이탈을 했으니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저희 같은 업체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탈을 하고 나서 그 자원이 비어 있는데 그 자원을 AWS에다가 속된 말로 계속 돈을 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 개발자들이 계속 개발에 리소스를 관리 리소스를 써야 될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탈되는 서비스의 자원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저희는 수거를 하고 이걸 원상태로 돌려놓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이게 폴링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당연히 사용자가 얼마큼 사용했는지 빌링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는 내가 사용하는 서비스가 적절한지라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내가 요금을 얼마를 내야 되겠구나 라는 걸 정확하게 지도를 해줘야 되는 반면에 백엔드 쪽에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떤 고객이 어떤 서비스가 어느 정도의 부가적 가치를 내고 있고 그것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겁니다. 그게 빌링 시스템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사용자가 관리하는 것을 매주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당연히 고객은 이 서비스들이 여러 개가 존재하게 된다라고 봤을 때 이 서비스를 신청하고 내가 다시 해지하고 이 과정을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휴대폰에 데이터 요금을 사용하는 것처럼 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데이터를 더 충전할 수도 있겠고 데이터 요금제를 변경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저희 같은 회사들은 다양한 서비스들을 하나의 인프라 풀로서 만들어줘야 되고 고객이 그 풀 안에서 적절하게 꺼내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자, 이 과정이 이제 최종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룰 프로세스를 만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일 중요한 것 첫 번째로는 회원가입을 해서 이 회원가입된 사람이 내가 어떤 서비스가 있고 그 서비스 중에서 어떤 서비스를 선택을 할 거고 이 서비스가 선택이 되면 내가 가금을 얼마 정도 낼 것 같고 그리고 이걸 나중에 필요 없으면 해지하고 또 다른 서비스를 바꿀 수 있는 업무 또는 비즈니스의 프로세스들을 시나리오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얼마나 적절하게 관리하느냐가 이제 이 서비스의 경쟁력이 되게 될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회원가입에서부터 서비스 실제 사용까지 4단계 정도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계속 단축시키고 정형화시켜 놓은 거죠. 마지막으로 6번째로는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서비스가 특정한 시스템에서만 쓸 수가 없겠죠.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다양한 형태로, 그러니까 앱 서비스로 확장한다든지 태블릿 서비스로 확장하는 기반들을 제공해 주어야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아키텍처고요. 이 아키텍처를 크게 컴포넌트별로 5개 포탈로 다시 아키텍처를 분리했었고 이 아키텍처 분리된 아키텍처들을 데이터 효율성을 얻게끔 아까 6개 기능들을 적절하게 배정을 해서 연결시켰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벌써 다 돼버렸네요. 그래도 딱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이제 3장 남았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저희는 사막에다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사막은 네트워크가 되는 지역도 있을 거고 당연히 안 되는 지역이 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네트워크를 얼마나 잘 지원해 주느냐라는 게 서비스 품질이 될 거고, 저희는 저희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의 디바이스도 여기에다가 갖다 놓아야 되겠죠. 근데 그 말은 고객을 얼마나 확장할 수 있고 현장에서 요구사항을 얼마나 확장해서 수용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와 접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IoT 코어를 초기에는 저희가 쓰지를 않았어요. 제조업에서 사용할 때는 저희 걸 사용했는데, 이 안정성과 그 다음에 확장성을 위해서 IoT 코어를 본격적으로 도입을 한 게 또 하나의 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영상이 저희 디바이스인 IoT를 유전 현장에 설치하는 화면입니다. 이렇게 설치를 하고 나면 약 한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설치를 하게 되고요. 하고 나면 바로 서비스를 쓸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실제 이 유전에 데이터가 돌아가는 화면인데, 이렇게 되면 뭘 알 수 있냐 그러면요, 지금 현재 기기가 잘 작동이 되고 있는지, 생산량은 얼마큼 있는지, 그 다음에 요거 가동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환경적 조건, 기계적 조건이 잘 충족이 되어 있는지, 또는 그 기타적인 정보들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원격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저희 서비스인 거죠. 이를 통해서 다양한 고객들한테, 여러 개의 스테이크홀더들한테 이해관계와 업무적인 효율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 시간이 넘었으니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AWS하고 같이 손을 잡고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초반에 저희 회사 자랑도 깔때기도 조금 드러냈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이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현재 제가 안타까운 거는 미국의 석유 DOF라는 시스템이 국내에서는 아는 회사가 없습니다. 스타트업으로는 유일하게 저희가 유일한 회사입니다. 너무 힘들긴 합니다. 근데 이 DOF 시장이 굉장히 핫한 시장입니다. 불과 3년 전에 저희가 이 시장에 들어갔을 때 전 세계적으로 관련된 스타트업이 한 180여 개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 반 동안 이 스타트업들이 2,000개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는 평균적으로 하루에 3개의 스타트업이 생겨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유전이 없다는 이유로 여기를 바라보지 않고 있죠.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혹시 파인더 어웨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 이 영화는 아일랜드 이민자가 서부에 정착을 하는 영화입니다.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신화를 바탕으로 되어 있는데, 약 150년 전에 사막에서 말을 최대한으로 달려가서 깃발을 탁 꼽으면 거기까지가 내 땅이야 라는 정책을 실제 실행을 했습니다. 150년 전에. 바로 이 실화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파인더 어웨이입니다. 그 말은 지금 DOF는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이고,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개발자들, 스타트업들도 바로 이 파인더 어웨이 같은 이 서부의 기회를 여러분들도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AWS에서 하고 같이 이 출발점에 서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는, 바로 이 출발점에 같이 쓸 수 있는 파트너, 그리고 같이 쓸 수 있는 멤버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감사합니다.